예,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경영의 정신, 아,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드로커의 경영 사상이 그 형성이 됐었던, 아,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저자의 그 저술 같은 거를 공부를 할 때, 곧바로 그 저술의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저자가 얘기하는 그 글을 썼을 때 당시에 어떠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 같이 살펴보면은 재미도 있고 또 이해하기가 상당히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로크는 1909년생이죠. 그래서 우선 그 1909년 이전에 드로크가 태어날 때까지 그 직전의 어떤 시대적인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20세기 초 아닙니까? 1909년이니까. 그런데 그 한 세대 전 19세기 말까지는 어떻느냐? 19세기까지의 그 역사는 아주 상당히 찬란한 그런 역사들이죠. 르네상스를 거쳤었고 한 2, 300년 전에. 그리고 1776년 뭐 이때 보면은 아메리칸 혁명,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은 그보다 한 10여 년 후에 났었고,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1776년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산업혁명과 또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 정치혁명. 이것을 양대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혁명을 거치면서 그동안 어떠한 그 계몽주의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발전시켜 왔는 그 고상한 가치들이 쭉 축적이 됐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그런 그 문명이 일단 종말을 고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그 한 100년 전에 1806년도는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마지막 그 황제인 프란츠 2세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이면서 동시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이제 초대 황제가 되죠. 그렇게 하다가 1867년도에 국호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그 황제 하에 하나의 황제 하에 오스트리아라는 국가가 있고 헝가리 국가가 이제 별도의 내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개 나라를 이 같은 황제 속에서 이제 아래에 다스리게 된다 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당시에 보면은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고 해도 어떤 하나의 황제가 이렇게 그 황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그 시대죠. 그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인데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각 민족끼리 따로따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민족주의 세력은 또한 그 자유주의 이 세력하고 이제 겹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자유주의라 하는 것은 이제 황제라고 하는 그 전제 군주 이 체제를 끝내고 각 개인이 존중을 받는 그러한 그 자유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공화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자유주의, 이것은 곧 민족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하던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제 군주제를 그대로 굳건하게 옹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독고적인 그런 세력이 또 만만치 않게 이렇게 하면서 뭐 비인체제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체제가 또 몇십 년간 계속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시민혁명이 강하게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랬었죠. 뭐 그런 그 시기가 드로커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 드로커가 태어난 1909년도, 10년도 이때 되면은 전쟁의 전야죠. 1차 세계대전 전야. 그러면서 혁명의 시대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고,
또한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 포드의 대량 생산 이런 시스템이 급속하게 발전이 되면서 커다란 그 대기업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고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 그 전환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죠. 유럽은 좀 구시대에 좀 속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 아메리카 대륙은 급속하게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막 걸어가던 그런 시대 배경이에요. 그럴 때 1909년도에 드로커는 이제 합스부르크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의 그 끝무렵에 이제 그 왕가에서 태어난 거죠. 그때 이제 비엔나 그 수도인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외국 무역성 차관이었어요. 고위 관리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상당히 인텔리라서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귀한 그 여자로서 대학 나오고 오스트리아 최초의 여자 의과대학을 나온 여자로서 의대를 다녔는 그런 그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로커의 그 전기 자서전이라고도 불리는 방관자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특이하게도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 하나를 할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드로커의 할머니는 그 음악가 슈만이 있죠. 슈만의 미망인도 음악가입니다. 피아노도 잘 하시고 그래서 슈만의 미망인한테 피아노를 배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피아노를 잘 치셨고 그 덕분에 드로커도 피아노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가지고 평생 그 음악을 좀 좋아했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 할머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이런 것이 아닌 그 개인 자체로서 그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 자체로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할머니로부터 얻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할머니는 그 비엔나 골목에 있는 그 집 근처에 그 거리의 여자들 이런 아가씨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도 잘하고 어느 때는 그 감기 들 것 같으면은 집에 있는 약을 갖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손녀가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쑥 너 속옷은 깨끗한 거 입었겠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갑자기 왜 그거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여자는 알 수 없는 거란다.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속옷은 늘 깨끗한 거 입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손녀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그 드로커의 아버지에서부터 받았는 영향 이런 건데 부친이 고위 관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엔나의 그 수많은 상류층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의 이제 그 살롱 문화라고 하는 게 프랑스도 그렇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다양한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하고 주제 발표하고 하는 그런 그 모임 이거를 어린 그 드로커를 데리고 다녔어요. 거기서 드러커는 이 지식인들이 서로 그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에, 논쟁도 하고 또 설득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축적이 되어 가는 것이고 또 지식인의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을 그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모임 살롱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뭐 우리가 지금도 많이 아는 미제스라든지 하이에크라든지 슌페터라든지 뭐 법학자 뭐 한스 켄젤 뭐 이런 에, 지금 우리가 유명한 그 경제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어떤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파티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살롱에 어떤 토론하는 그런
살롱에서 만나는 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드로커가 많은 그 지식인들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도 그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그 여자 선생님 두 분을 그 학교는 뭐 작은 학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교장 선생님이면서 이제 어떤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그 여자 선생님이 자매였었는데 성격이 완전하게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 분은 아주 엄격하고 늘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성취해야 될 목표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해주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뭔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엄격한 선생님이 한 분 있었고요. 그 밑에 여동생 자매는 아주 반대로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섞여서 놀고 애들을 그냥 토닥토닥 이렇게 이제 친근한 그런 정말 엄마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런 선생님으로부터는 드로커가 느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창의력의 발현이라든지 이 상상력, 개념적인 사고, 이런 거는 그렇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한번 뭐 네 뜻대로 해봐라 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그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아까 그 높은 목표를 정해주고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그 숙제를 해왔는지 검사하고, 이거는 그것대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연습과 훈련의 중요성, 끊임없는 노력, 높은 목표의 추구, 반면에 좀 이렇게 느슨하면서도 이제 어떤 개성의 발현, 이런 것이 또 중요하다. 이런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상반된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두 선생님한테서 배웠다 하는 얘기도 그 방관자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관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어로는 바이스탠더인데, 번역을 조금 방관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바이스탠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그 연극 무대를 설치한다 했을 때 그 배우는 바이스탠더가 아니죠. 그 다음에 관객도 그 연극 무대의 주 어떤 스테이크 홀더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관객도 바이스탠더는 아니에요. 근데 바이스탠더는 뭐냐면은 무대 어떤 그 뒷편에 어디서 전체 관객들의 이 눈총이 몰입돼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딴청하고 만약에 이렇게 관객들이 그런다 하는 얘기는 연극이 재미없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객들의 분위기도 보고 또 빙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관객석의 그 구팅이 뭐 방해되지 않는 그런 모퉁이에서 살짝 배우들이 예, 연극 공연하는 그 광경도 보고 무대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흐트러진 건 없는가, 이런 것도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한테도 주목을 받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 이제 뭔가 고칠 게 없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사람을 바이스탠더라고 이제 자기가 통하면서 그 자기 전기의 제목이 The Adventure of a Bystander, 방관자의 모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방관자로서 살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방관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전개가 되는데, 이 청년 시절 얘기는 비엔나를 떠나서 함부르크, 독일의 함부르크,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잡을 갖고 일도 해가면서 대학에 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때 당시에 유럽 그 분위기는 낮에 일하고 또 저녁에 공부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출석을 뭐 그렇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그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이제 졸업시험을 잘 보면은 학위를 준다라든지, 또 내가 이쪽을 등록했지만 다른 전공 분야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도 이렇게 듣고, 이런 것이 자유스러웠던
그런 그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청년기는 조금 이 장을 달리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